자, 오늘 했던 거를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금융론의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겁니다. 자, 이 돈을 빌려줬을 때 5%로 빌려줬는데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랐으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르는 거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속한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걸 뭐라고요? 고정금리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그전에도 50만 원 받고 지금도 50만 원 받으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은행을 지금부터 대출자 해줍니다.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가 5%였는데 한 7%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로 하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50만 원에다가 갑자기 20만 원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물가 오른다고 갑자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들 학비도 내야 될 것도 뻔한데, 갑자기 20만 원씩 더 내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요, 돈 빌려간 자를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본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은 가능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초기 약정금리라고 하는데, 요거 은행 가서 물어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왜 높으냐면, 자, 실질금리라는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를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라는데, 인플레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인플레가 발생해왔네요.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나중에 변동금리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죠. 근데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 요거를 더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실질금리는 5%를 받으려고 했는데 얘는 5%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실제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얘는 나중에 못 건드립니다. 20년 만기라면 2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한 2% 된다고 하길래 합쳐서 얼마라고요? 7%로 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별도 얘기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정금리는 고정금리로 7%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고정금리는 7%였는데 요즘에 새롭게 빌리는 사람들은 몇 프로라고요? 5%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7%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지금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로 싸게 빌릴 수 있죠. 근데 남은 17년 동안에 7%로 납부하려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요?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이걸요, 조기 상환이다 해줍니다. 조기 어떻게 하려고요?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은행이라든가 이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구입했는데, 채권에 구입했는데 얼마 있다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다는 얘기죠. 이걸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조기 상환 위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은행 입장에서는 너 왜 만기까지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이거 약속 위반이다. 우리는 벌금 부과하겠다는 합니다. 이걸요, 조기 상환 수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시장금리가 9% 올랐다고 치자. 시장평균 고정금리가. 그러면 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7년이나 남았는데 17년 동안 7%만 받으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이번에는 은행이 열이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자율 위험해 줍니다. 이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는요,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변동시키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는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협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요, 예금이자율을 기초로 해서 실제 인플레 맞춰서 변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금이자율이 예를 들어 한 5%라면 여기다가 가산금리는 한 3% 더 붙여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 3%에는 은행 마진도 포함되고 은행도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도 좀 감안해서 대출 시점이 확정되는 거고, 요게 이제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금 이자율 있죠. 요걸 기초로 하는데, 예전에는요, 은행들이 지급하는 CD 금리 있죠. 요거를 평균 낸 거를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요, 은행들이 지급하는 모든 예금 상품이죠. 요걸 평균 낸 거를요, 코픽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마시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대출 상환 방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하나 더 한다면요, 체증식 상환 방식. 요 세 가지가 가장 주로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으라는 얘기죠. 이때는 10,000원 나누기 4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500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원금은 2,500원씩 갚으면 됩니다. 여기도 2,500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원. 여기도 2,500원인데,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 붙는 겁니다. 자, 첫 해는 10,000원 중에 갚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1년 동안 빌려 썼죠? 1년치 이자 내야 되겠네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2개월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7,500원 남았으니까 7,500원에 대한 이자, 자, 75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에 대해서 1년치 이자 내야 되죠? 500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4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2,500원 남아있으니까 2,500원에 대한 이자 25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요, 돈을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매년 말에 원금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뭐라고요? 동일한. 그거는 10,000원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 나옵니다. 이거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다. 다 계산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보겠습니다. 쪼갠다면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인 1,00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입니다. 2,155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자, 7,845원 남았죠? 7,845원에 대해서 10% 이자 내야 되니까 785원 내면 되겠네요.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여기가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2,370원 될 겁니다. 2,370원.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어디 갔어요?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럼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겠네요. 그러면 얼마 갚냐면 548원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548원.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입니다. 이건 얼마냐면 2,607원. 2,607원. 4년째는요, 10,000원에서, 자, 얘도 갚았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붙냐면 287원. 287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어디 갔냐면 2,868원. 2,868원. 이렇게 집에 가셔서 요거랑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죄송합니다. 10,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00원이 딱 돼. 이렇게 해서 갚도록 만든 공식이 저당상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체증식 상환. 요건 어떤 법칙에 따라 갚아라 하는 것보다는 차입자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너 첫 해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세 번째는요, 3,700원 갚아라. 네 번째는요, 나머지 5,000원 다 갚아라 할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먼저 이자를 붙여볼게요.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인 1,00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죠? 9,700원 남았으니까 9,700원을 빌려 썼으니까 97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8,700원 남았으니까 8,700원에 대한 이자 87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4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다 갚았죠?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에 대한 이자 500원, 이렇게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갚아나가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체증식 혹은요, 점증식 해주는데, 얘는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해줍니다. 자, 이 젊은 소득층, 그러니까 만기가 30년이라면 말단일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조금 갖고 원금 중에, 그 다음에 이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때문에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젊은 소득층에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30년이라면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은 거의 회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기가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져가요? 그때 가서 회수를 못한다면 위험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해줍니다. 뭐 가장 크다고요? 어디 갔어요? 자, 요게 없네요. 이거 없어졌지. 자, 이게 이제 원금 회수 위험이 어떻다고요? 가장 크다 해줍니다. 알겠죠? 가장 크기 때문에 은행도요, 자기들 위험이 크면은요,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율이 가장 높다 해줍니다. 이자율이 가장 뭐라고요? 높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없어졌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원금 균등, 얘는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야 하네요. 착착 회수하는 바람에 만기가 20년 정도 지났으면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설사 뜯긴다 하도록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죠? 여기 아닌데. 자, 이거네, 여기가. 다시 할게요. 자, 점증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한데, 얘는요, 원금 회수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율이 뭐라고요? 가장 높다.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이거 지워야 되죠? 지울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원금 균등은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야 하네요? 회수하니까 만기가 한 20년 지나면 남은 금액이 얼마 돼야 한대요? 근데 뜯긴다 해서 크게 손해는 안 본다.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작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가장 낮다, 이렇게 합니다. 이자율도 가장 뭐라고요? 낮다. 자, 셋 중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뭐든지 중간입니다. 원금 회수 위험도 중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뭐라고요? 중간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초창기 때부터 자금회사가 가장 빠르게 회수됩니다. 되셨죠? 근데 얘는 딱 중간 정도인데, 얘는 어쨌거나 얘는 이해하기는 쉬워요. 계산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매달 통장에서 얼마 빼가요? 뭐 30만 원, 30만 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산은 복잡하지만 이해하기는 쉬워요. 얘네들은 계속 매달 달라지죠? 근데 얘는 뭐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획 짜기가 용이하죠? 들쑥날쑥하면 장기 계획하기가 좀 짜기 어려운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신한은행이 신도시 예정지역에다가 100억을 예금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50명한테 2억씩 빌려주고 놨더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익권 저당금 생기죠? 생기는데 어쨌거나 100명한테 50명한테 빌려줘놨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 100억이라는 예금을 찔끔찔끔 받아서 50명한테 2억을 다 빌려줘놨더니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면 장기간에 거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한 5천 명이 와서 서로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99년부터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줄 수 있네요. 그럼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익권 저당금 생기니까 또 팔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5천 명 이상에 대해서도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킨다. 한번 빌려주고 나면 30년 40년에 걸쳐서 받을 채권을 당장 팔아치우는 거죠. 바로 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유동화시킨다.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 권리를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이 채권 있죠? N명가 이 10,000원짜리 채권의 형태로 발행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지급 보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급 보증해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를 못하면 얘들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 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은요.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벗어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도가 뭐라고요? MBS 제도인데 이때 요거 볼게요. 요거를 자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결과는 같은데 순서는 달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돈을 시중은행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이 돈을 대출 의뢰합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돈의 이름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거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좀 확대시켰다가 지금은 그냥 보금자리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어쨌거나 돈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수익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그럼 이걸 그 전에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온 돈에서 삑만 뜯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은 한 문제 나오기는 힘들고 다만 이 지문에 하나 정도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끼어들 수 있는데 일단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최대 대출 금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얼마라고요? 6천만 원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거 이상하게 됐네요.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제도다. 글씨가 희한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제도다. 요건 제대로 돼 있는데 프린트는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고정금리. 여기 기억하세요? 특히 고정금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6억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가볍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금융공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나 볼게요. 이 금융공사는 이렇게. 자, 이 금융공사의 역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옛날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금이 하던 역할이 있죠? 요거 하고, 이 코모코가 하던 일을 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옛날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금이 하던 역할, 각종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해 줬다는 얘기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죠. 보증선 겁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려면 MBS 발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업무인데 근래 들어서는 자, 이 무주택 서민들, 극빈층을 위해서 안정적인 장기간에 걸친 고정금리 상품이 있죠. 이걸 싸잡아서 이걸요 적격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어르신들한테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대출이 있죠. 이걸 주택연금이라는데 여기 거의 출시가 안 되다가 2007년서부터 이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증. 그래서 이거는 생활비 형태로 원칙적으로 생활비 형태로 계속 빌려주다가 나중에 둘 다 사망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런 상품을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금융공사 보증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간혹가다 이제 그 3년에 한 번 정도로 직접 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상품은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55세.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몇 세라고요?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해서 부부 주택 합쳐서 원래는요 12억이 안 되는 12억 이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요즘에는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여러 채가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얼마라고요? 12억이 안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12억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경매 처분에서 회수하는데 만약에 자, 매각대금은 이 5억인데 그동안 일찌감치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빌려준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 안 남아요? 남죠. 그러면 이거는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법정 상속인한테 뭐라고요? 지급해야 돼요. 여기 틀렸네요. 여기 부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호가 요거 거기는 맞네요. 자, 이번에는 매각대금 5억인데 이 사람이 자, 여자분이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자분이 25살 때 시집 왔는데 무려 95세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빌려준 원리 금액이 85억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금융공사가 이 부분을 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이 변동금리 제도입니다. 요거는 조심하세요. 아까 보금자리로는요 고정금리인데 얘는요 변동금리 제도이고 얘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자, 돈 생기면 일찌감치 갚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없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융공사의 역할 뭐 또 있나요?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법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알아볼게요. 프로젝트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을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데 요거는 본질적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PF 기법으로 돈을 빌려줬던 터키의 유라시아 터널 공사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자, 그 유라시아 터널 공사에 이제 입찰에 붙였는데 SK건설이 따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돈 빌려달라길래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요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담보대출 다는 것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뭐만 보고 빌려준다고요?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빌려줬다가는 덤탱이 쓸 수 있죠. 우리는 여러 금융기관이 돈을 각출해서 빌려주겠다. 이걸요 금융지원단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 8개 은행이 참여했는데 유럽투자은행이라든가 유럽부흥개발은행 합쳐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까지 합쳐서 총 10개 은행. 여기는 두 번째 특징이고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니네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회사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명목회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또 서류상 회사냐? 이런 회사 설립하려는 이유는 철저히 얘들은 신용을 절연시킨다는 얘기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지만 대외적으로는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얘들이 파산했다. 그럼 이 돈 갖다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사용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이자 감대 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회계 계정을 지들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한다면 이익이 생기면 지들 이익 먼저 빼려고 안 빼려고요? 공사비나 대출금 안 갖고 지들 이익만 빼려고 할 수 있죠? 안 되겠다. 이 결제 계정을, 현금 결제 계정을 주거래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요, 결제 수탁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위험이 커요자고요? 무지하게 큽니다.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니까 나중에 전쟁 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니까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된다면 돈을 못 갚을 수 있죠. 그때는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은 크게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이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네요. 몇 가지 더 주의할 거 좀 아셔야 돼요. 얘는 미래 현금 흐름, 사업성을 근거로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는 사업 실패한다. 이게 실패하면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걸요, 비소구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소구금융.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외 사업을 좀 지원해 주려고 일부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제한적 소구금융.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는 이 부채가 여기에 모회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회사 있죠? 여기 기록됩니다. 이걸요, 부회금융이다 해줍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네, 사업자 장부 외에다 기록된다 해서 이걸요, 부회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빌린 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기록되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수월할 수 있겠네요.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 요게 이제 감소된다. 왜냐하면 얘들도 철저히 이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얘들 함부로 빌렸다가 뜯길 염려가 있죠. 얘들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장기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적합하지, 뭐 동네에서 무슨 원룸 하나 짓는다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리츠가 구조조정 리츠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자기관리라든가 위탁관리 리츠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렇게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 리츠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명목회사고, 다만 이 그 자기관리는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실체가 있는, 직접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본금이 설립 시에는요,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5억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요,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은요, 3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를 받으려고 또 6개월이 지난 경우 있죠? 이런 거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위탁관리라든가 구조조정은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 7은 얼마라고요? 35 이렇게 하셔야 돼요. 5, 7은 얼마라고요? 35. 그 다음에 요거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를 초과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50%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국가발전에서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한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모집,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해서 상업 등기를 마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 일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인가 후
아니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30% 이상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이걸 공모 규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발기인 외에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30% 이상을. 근데 얘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라고 해서 자, 이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거를요, 현물 출자라는데 얘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이게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 있죠? 그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게 요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답을 물어보니까 이 정도만 잘 알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맞춥니다. 나머지까지 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상법상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시고 집에 가서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